안녕하세요. 이제 6월달이 시작됐고 이제 토요일마다 저희가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시고 토요일 날 오셔서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그동안 공부하신 거 점검하시고 또 앞으로 뭘 공부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런 스케줄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드라이브를 또 공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기출 문제집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매주 자료 드리는 것도 PDF로 올라가니까 선생님들께서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생긴 그 6월 강의 계획이라고 써 있는 파일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보시면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바로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반기가 아직은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를 보통 상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상반기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이제 5월까지는 공부를 마치고 이제 6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1년 강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1, 2월에 이제 교과서에 뭐가 나왔는지 보고 3, 4, 5월에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전체적인 심화반 내용을 다 공부를 마치셨어요. 이제 그러고서는 모의고사를 보셨는데 모의고사가 뭐 생각보다 뭐 점수가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고요. 이 모의고사도 이제 제가 그때 해설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뭐를 공부해야 되냐, 요거에 대한 시발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저희가 강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그 사이에 그 상담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요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대체로 거의 이제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6월 달이 특히 이제 계속 1월부터 쭉 공부하시던 분들도 이제 쭉 달려가시면서 한 번에 약간의 변곡점, 그래서 공부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지난 시험에서 뭐 최탈이었다, 아니면 이제 좀 고득점이었는데 좀 아쉽게 좀 떨어졌다, 이랬을 때 선생님들이 다시 좀 듣기 시작하시는 게 슬슬 한 6월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공부 방법은 이제 1월부터 5월까지의 공부랑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6월 달에 기출을 보잖아요. 그럼 사실은 기출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변별을 하기 위한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1월, 막 10월 이때 보는 게 아니라 6월 달에 본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항상 문제가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으면은 그거를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보다 어려운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인 것도 맞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공부한 게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스스로 깨닫기에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이제 기출 분석반이다. 그리고 이제 초수나 이제 내가 한번 풀어봤지만 기출에 대한 감이 아직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나오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기출 분석반 공부하시는 목표가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많이 봤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돼야 되냐면 정말 내가 빠진 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는 그런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특히 이제 90년대 아니면 00년대 초반 요런 데 문제는 이런 연습 문제 수준의 문제가 나왔나 하는 요런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대 후반 요때 20년대 요때부터는 진짜 너무하다 요런 문제들이 또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를 방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통화를 했을 때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부 계획을 이제 막 짜셨어. 그래서 그렇게 짜시고서는 이제 그거랑 이제 이 기출 분석반이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내가 올해 합격을 노려볼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셨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이제 내가 뭐 초수건 아니면 정말 나는 여러 번 공부했다 그렇건 간에 상관없이 기출 분석반을 이제 그때그때 저희가 수업 때 나가는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되게 널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나는 문제 자체를 처음 푼다 그러면 되게 정신없이 또 푸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공부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걸 별도로 뭐
이걸 뭐 스터디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내가 뭐 강의 계획이랑 따로 공부 계획을 또 세워서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은 개론서를 내가 한번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같이 가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수업 때 같이 봐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기출 문제가 그 범위가 있다. 그럼 그랬을 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재 뭐 아니면 개론서 이런 거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를 매번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나온 거는 그때그때 보실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꼼꼼히 깨알같이 다 보는 거는 언제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7월 달부터 문제풀이반을 하잖아요. 그 문제풀이반에서 이제 12주 동안 문제풀이만으로 저희가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처음에 6주 요 동안은 우리가 이제 개론서에 거의 이제 구문 수준의 연습 문제, 그러니까 거의 빈칸 채우기 아니면 단답형 요런 거를 이제 하니까 그때 정말 깨알 같은 것들을 쫙 다 보는 시간이고요. 그러고 3주 이렇게 두 번 더 회독을 할 때 문제 난이도 조금 더 높여서 그 다음에 좀 더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 영역을 3번을 더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 달부터 모의고사반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없게 하는 걸 목표로 이제 커리큘럼을 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한번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살을 붙여서 공부할까 이렇게 강의와 함께 공부하는 계획을 짜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교재 가지수를 많이 하는 거를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 걸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꺼내와서 내가 나의 점수로 만드느냐 거기에 좀 집중을 이제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월 달은 조금 과도기예요. 그래서 7월 달부터는 진짜 제가 절대로 답지 보지 마라, 요게 지금 6월 달이랑 제일 다른 점이거든요. 7월 달부터는 답지를 보면 안 되고 무조건 내가 아는 만큼만 풀어서 그거 내가 가슴 아프지만 확인하고 내가 모른 거를 채워가는 시간이 이제 7월부터 정말 스타트. 그래서 그때부터는 따로 막 개론서를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6월 달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오픈북이라고 할 정도로 이 책 내가 하나 씹어 먹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내가 기출 문제를 하나 봤어. 그러면은 이게 어디 나왔더라? 그럼 거기 뒤져가지고 뭐 제가 설령 모범 답안을 내놨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답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나의 맞춤식으로 더 쓸 수 있는 답이 있을까? 계속 이제 개론서를 꺼내고 해가지고 눈에 계속 익숙하게 하는 게 지금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향을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시고 저희가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저는 갈 거다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에 맞게 짜졌을 때 저는 조금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지금의 수준이 다르고 그 다음에 기출을 접해본 그런 뭐 경력이랄까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개개인의 공부 방법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공부 방법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런 걸 여쭤보면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매일 10시간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6시간을 채우는 걸 목표로 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일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뭐 나는 여름이 제일 늘어지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미리 들어가지고 여름에 아예 한 일주일 정도를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고 어떻게 컨트롤하냐가 저는 되게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공부인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거 강의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교재 필요한 거는 딱 기출문제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작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새로 사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PDF를 좀 드리는 거에는 이제 꼭 뭐 돈이 아까워서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거기다가 자료 정리를 막 다 해놓은 분들은 또 새로 사시는 게 또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올해 이제 출제된 문제들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은 조금 그 카테고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페이지 수나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아시다시피 풀어오고서는 저희 오셔가지고 해설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해설 시간이 제가 지금
그 직강 기준으로 오전 10시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가지고 그리고 오후 5시를 최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는 10시에 시작해서 한 3, 4시쯤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개론서를 좀 각자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되게끔 자료를 드리는 게 조금 작년이랑 달라진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저도 좀 어느 정도로 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오늘 수업 때 해보면서 이제 각자 수업에 대한 감도 익히시고 내가 또 집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요것도 잡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표를 보시면 총 4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푸셨던 분들도 이거를 다시 풀어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요. 내가 이걸 처음 풀어보시는 분들은 시간의 구애 절대 받지 마시고 혹은 이제 책을 펼쳐보시는 거에 절대 이제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책도 펼쳐보시고 내가 아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자료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답을 써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범 답안 비교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 때 꼭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 체크하시고 수업 때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서는 저는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이거 여러 번 풀어봤다 그러신 분들은 뭐 어떤 뭐 짜잘한 문제들은 그냥 딱 발로도 풀 수 있다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90년대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런 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서술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는 조금 내가 어려웠다 하는 문제들이 다시 풀어볼 그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같이 풀어보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생각했었던 방향하고 다른 점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이제 합격에 더 가까워져 있다 나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한 지가 조금 됐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지막 한 끝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기 널리 퍼져 있는 자료들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르는 거였을 때 그걸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 찾는 거 요거까지 선생님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보실 거는 이제 음악교육론부터 해서 이제 서양 음악은 역사랑 이론으로 나눠져 있고 국악 이렇게 그 국악을 이제 통째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재를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복습하실 때 혹은 이제 수업 들으실 때 자료로 보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음악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초랑 총론책 있죠. 요거 가지고 저희가 수업했잖아요. 요거를 제가 소스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적을 때 기초랑 총론에서 제가 이제 아마 오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제가 이런 식이에요. 그 음악교육 철학이다 했을 때 각 음악교육관의 요점과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게 몇 번이고 얘네들은 몇 년도에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는 우리 교재 기준으로 이제 올해 개정된 교재 기준으로 그 문제 번호고요. 그 다음에는 괄호 속에 있는 게 출제된 연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연주의, 이상주의, 실용주의, 실제주의 이렇게 4가지 거기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다문화주의까지 기초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것만 7번이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시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뭐 자연주의다 했을 때 기초 72쪽 중에서 발췌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다 읽으면 좋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읽으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놨고 그럼 선생님들은 여기 정리 다 돼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72쪽 그 앞뒤로 다 읽어보셔야죠. 그래서 앞뒤 문맥에 맞게 다 찾아보시고 제가 수록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선생님들이 요거 되게 좋은 부분 있다. 그럼 그거를 선생님들이 다 찾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기초랑 총론책 있죠. 이게 저희가 보통 이제 PDF로 보시긴 하지만 실물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정말 손때가 묻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72쪽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체크를 해놨어. 그럼 뒤에 가서는 또 이제 기초책에 또 몇 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보다 보면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없이 깨끗한 버전의 책을 봤을 때 요거 시험에 나온 파트였었지. 그러니까 요런 패시지 자체가 눈에 딱딱딱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에 아직 안 나온 부분하고 나온 부분이 선생님들 눈에 딱 들어오시게 되겠죠. 그럼 제가 물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기 앞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웬만하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못 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골라서 또 이제 저희가 문풀반 때 이제 다루고 이렇게도 되긴 하겠지만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주어진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춘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한다. 라면은 내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깨닫는 거 그러고서는 이제 문제를 풀고 다시 복습하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쪽수를 드린 이유는 이거를 꼭 집에 가서 찾아봐야 된다 아니다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음악 교육론 같은 경우는 기초랑 총론을 가지고 웬만하면 커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최소한 이번 주는 이 책들을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외에 필요할 때는 다른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는 자료도 또 올려드리고 할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악 교육은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과목별로 조금 다르긴 해요. 자, 그럼 이제 서양 음악 같은 경우는 역사를 저는 웬만하면 저희가 들배로 봤기 때문에 들배로 저희가 다 이렇게 소스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두 문제 정도는 들배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그라우트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라우트라고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특성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그 기출들을 쫙 살펴봤을 때 합격을 판가름하는 되게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이 서양음악사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양 음악사가 되게 방대해요. 그런데 정작 출제는 작년에 한 4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양에 비해서 거두어가는 게 그렇게 좀 뭐가 기분 좋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들배만 해도 사실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선곡지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다 그라우트까지 본다? 그랬을 때는 정말 다른 과목, 모든 과목에 비교했을 때 제일 효율이 좀 안 좋은 과목이 서양 음악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그라우트를 꼭 봐야만 되는 문제를 봤을 때는 그게 또 그라우트를 내가 봤다고 해서 맞출 수 있냐? 그런 보장이 또 없는 파트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버리자 이게 아니라 들배를 확실하게 알고 나서 그러면 거기서 유추해서 혹은 이렇게 응용을 해서 풀 수 없을까? 이런 방법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풀반 때 연습을 좀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거를 저희가 좀 보는 거를 초점에 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배를 좀 초점에 두고 있다. 꼭 없는 경우에만 그라우트를 조금 참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책,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이제 그 음악사라고 하는 예고 교과서 있죠.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오히려 이번 교과서가 되게 어렵게 개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참조할 부분이 오히려 교과서가 깔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음악의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그 화성학 기초반에서 첫 번째 주랑 두 번째 주차 때 이론반이라는 수업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김홍희 선생님의 파란 책이라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100% 커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음악 이론이라고 하는 예고 교과서 있죠. 여기서 조금 더 잘 돼 있는 파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우리가 한 재작년쯤에 그 순음이냐 소음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음파 이런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게 교과서에 있는 게 거의 그대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기초 이론 책을 잘 이해를 하면 풀 수는 있지만은 교과서에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우는 제가 교과서를 가지고 좀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악은 지금까지는 우리 심화반 교재로 커버가 다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화반 때 여기부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심화반 때 올해 심화반 교재랑 그 다음에는 악곡집 이렇게 두 개 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갔어요. 그랬을 때 아직은 악곡집에 들어갈 파트가 아니어가지고 이제 심화반으로 다 가능했고 그 다음에 아마 악곡집 들어오면은 그 두 가지 심화반 교재로 이렇게 두 가지로 아마 커버가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아마도 이제 음악 이론 이 책은 교과서, 음악 이론 교과서는 이제 국악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은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께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 과목별로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보이시겠죠? 그리고 기출에서는 겁을 안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제 시험 당일날 가서 이제 가슴이 이게 무거워지고 힘든 거는 정말 누구나 정말 100명이면 100명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들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봤을 때 처음 보는 책들이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모르면 남들 모른다. 이 마인드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가 자신이 진짜 있을 만큼 그냥 세뇌한 거 말고 진짜 자신이 있으려면은 내가 여기 써 있는 책들만큼은 진짜 닳고 많이 봐야 된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주가 진짜 저는 값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출
기출만 한 달 동안 보면은 되게 널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향성,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난이도,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내가 부족한 거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게 기출 분석반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어려운 그런 파트들을 다시 보는 거니까 저희가 복습의 의미와 그 다음에는 조금 내가 당연히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저희 한번 음악 교육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교육을 보실 때 이렇게 책을 펼쳐 놓으시고, 제가 자꾸 건드리나요? 이게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책을 펼쳐 놓으시면서 옆에다가 이렇게 제가 드린 자료를 같이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모든 과목들이 지금 똑같지는 않은데, 제가 일단은 어떤 목차를 좀 같이 만들 걸 그랬나 갑자기 생각이 드네. 지금 철학하고 미학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저희가 음악 교육에서는 중요한 파트들이 좀 정해져 있죠. 철학, 미학이 조금 비슷한 비중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그리고서는 이제 음악 교수법, 그리고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4주에다가 좀 골고루 나눠놓은 편인데, 오늘 보실 철학이랑 미학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교 대부분이 그렇긴 하지만 이해를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 교육관의 요점 같은 거를 서술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있어야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은 시험장에서 막상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어렵다라는 건 뭐냐면은, 답을 내가 알아, 자연주의가 뭔지 알아, 근데 여기서 원하는 답을 내가 뭘 써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인출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렇게 여러 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거 기본적인 문제로 일정 깔고서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은 나만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이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책을 보자는 게 요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연주의랑 이상주의랑 실제주의랑 실용주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기초랑 총론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기초책에는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는데,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출제가 지금 뒤에 가보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문화주의라는 것도 따로 음악교육 철학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출제가 요거에 대한 서술을 하는 게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은 아니긴 하지만 얘네들까지 포함을 해서 기초책에서 내가 복습을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키워드를 위주로 한번 제가 중요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연주의에서 기초 72쪽 여기를 보면은 제가 뭐를 위주로 여기다 넣어냈냐면, 중요한 거는 음악교육에 미친 영향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주의, 루소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를 중시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생각나시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음악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성장 단계라든지, 그 다음에는 흥미라든지, 그리고 삶의 직결이 되게 한다라든지, 실제적인 필요가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는 자발적 동그라미, 그리고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동그라미. 자, 지금 저희가 동그라미 친 내용들이 처음 보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와, 아는 거 나왔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그러면 내가 좀 헷갈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성장 단계는, 예를 들면은 지금 네 가지 철학 중에서는 자연주의가 이렇게 제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 단계를 얘기했을 때 자연주의가 바로 딱 나오셔야 되겠고요. 흥미라는 말도 이제 자연주의가 좀 특화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학생의 흥미에 따라서 수업을 계획한다,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을 계획을 하겠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둘째는 하면서 삶에 직결된다라든지 실제적인 필요를 채운다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약간 실용주의랑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내가 헷갈릴 수 있겠다, 공통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놓고서는 자연주의계, 실용주의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키워드들로 인해서 내가 딱 이거는 실용주의야 하고 이렇게 딱 치워놓을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 첫 번째 기출 문제가 실용주의적 음악 교육관의 요점에 4가지나 쓰래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써보셨을 때 4가지를 써보실 수가 있었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답지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한번 내가 그냥 써보신 분들은 이걸 써보신 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드린 자료들이랑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나의 4가지를 선생님들이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용어로 정리를 했을 때 그게 꼭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복습할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실용주의만 쓸 게 아니라 이상주의, 자연주의, 실제주의 아직 안 물어본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음악교육관에 있어서 어떤 요점들이 있는지를 적을 수 있느냐 요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자료에 적어드리진 않지만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어놓으셨다가 집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갑자기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제가 하다가 중간중간 섞어서 볼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학문적인 기초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미학이냐 철학이냐 심리학이냐 이런 거를 이제 큰 카테고리를 쓰는 거라서 크게 이제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이런 문제 유형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지금 이상주의였었던 것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 제가 요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교육의 주체가 교사다 동그라미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인격적 음악적인 모범이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음악 선생님인데 인격적인 것까지 원해?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 지금 미학까지 안 나갔지만은 미학에서는 음악 외적인 것도 중시하는 그런 거랑 또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음악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 영속적인 가치 이런 여러 가지의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상주의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자료를 가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삶의 집결이라든지 실제적인 필요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도 실용주의일 수도 있지만 자연주의에서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저희가 알아보자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이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봤을 때 자연주의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 아까 전에 성장 단계 흥미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교사는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교사가 아예 이 수업 모든 걸 통제해.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가르쳐. 이랬을 때는 이제 실제주의. 그 다음에는 아예 뭐 어떤 인격적인 모범이 돼. 그랬을 때는 뭐 이상주의.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 사람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는 같이 비슷해. 그렇지만은 그 다른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우리가 자연주의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에 조금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책으로 가보시면은 말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 만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새로우실 만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두 번째 줄에 학습자에게 내재된 음악적 본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습자를 이렇게 신뢰를 해. 학습자가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본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이상주의도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단편적인 것만 보고 속단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신체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연주의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을 하고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인식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 그러면은 뭔가 이거는 실제주의나 실용주의랑 관련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떤 경험을 요구를 했어. 아니면 실험을 요구를 했어. 이랬을 때는 이제 실용주의랑 실제주의로 갈 수가 있겠지만 감각적인 경험, 그러니까 경험은 경험인데 감각을 이제 중시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연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됐었던 문제 중에서 아이랑 숲속을 거닐다가 영롱한 이슬방울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런 거는 이제 감각이잖아요. 그래서 감각에 의한 경험. 요게 이제 자연주의의 예시로 나왔었던 것처럼 요런 이제 표현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보셨을 때 페스탈로치가 감각이나 지각이 이제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감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을 또 이제 분명히 파악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는 뭔가 이거는 뭐 엘리트주의나 이런 거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연주의에서도 개념을 얘기 안 하고 있진 않다. 그래서 이런 꼼꼼하게 선생님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감각, 지각, 경험과 자 실제적인 음악 활동 이런 표현들도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철학들은 조금 과거의 철학들,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음악교육 철학 왔을 때 리머나 엘리엇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꾸 오늘날 중요시하는 거는 실제 음악 경험, 체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머도 이제 실천으로서의 음악 경험, 유형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주의 철학에서도 같은 워딩을 쓰고 있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려면 한없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 시험은 이것보다 훨씬 단순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었고 스테디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뭐를 내가 빠졌는지 그거를 좀 선생님들이 체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가지고 기본 개념을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게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얘기했었던 사람이 앞에 봤었던 것처럼 페스탈로치. 그래서 페스탈로치가 가창 방법의 원리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먼저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기호를 익히겠다, 이런 식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감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익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론이 좀 어렵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아마 모든 파트를 이렇게 다 꼼꼼하게 보진 못할 거예요. 지금 아마 수업 초반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내가 걸리는 데가 뭐가 있는지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단 보시면은 자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음악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거나 기능 숙달하는 게 그치지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장 발달에 따라서 풍부하고 다채로운 감각 활동을 제공을 하겠다. 제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 흥미를 가지는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사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책에서 봤을 때 자연주의란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음악교육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교사인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요거를 이제 인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많은 내용들 중에서 내가 교사로서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 전달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이제 느끼고, 이제 느낀다라는 것이 이제 감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념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같은데 표현이 달라졌을 때 내가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주의 저희 보셨는데, 집에 가셔서 나머지 앞뒤의 내용까지 꼭 보셔야 되겠고요.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음악교육학 개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또 다른 표현들로 들어가 있는데 내용이 다르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상주의는 선생님들이 제일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교사상을 생각했을 때 이상주의인 거잖아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먼저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제공해. 그러니까 말로 설명해줘.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조금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가르치고 훈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기능의 숙달보다는 뭔가 체험, 감각하는 거, 이런 걸 중시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막 연습시켜가지고 이제 수준을 높여놓는, 그러니까 어떻게 좀 보면 조금 엘리트주의적인 것들이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모델로 인정을 하겠다, 뭐 음악적 훈련을 받는다,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주의의 키워드들인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주의의 좀 단편적인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에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이게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론책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경험들에 대한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 그러니까 자연주의도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목표가 뭐냐, 음악을 이제 경험을 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자, 미적인, 자, 완전체라고 하는 음악.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엘리엇 생각을 해보시면은, 음악을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음악 학이라든지 산출물이라고 하는 과정까지
포함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게 최근에 생긴 거죠. 1990년대에. 그 전까지는 해서 음악은 다 완성되어 있는 완결체를 의미를 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되게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거를 경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감각적인 경험, 뭔가 불러보고 노래해보고 뭐 들어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을 경험하고 그거를 내가 내면한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자면 좀 학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뭐를 하게 되냐? 조화로운 정신. 자,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얘기를 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양하고, 자, 바른 인격. 그래서 어떤 정신, 인격,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이상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대를 초월해서 도덕적으로 위대한 힘을 가진 악곡이 바람직한 악곡이다. 그러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악곡도 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 철학들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만 봐도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여서 리머가 이제 그 주창했었던 경험주의 철학을 봐도 다문화주의라든지 세계의 그런 다양한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시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예전의 그런 관점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따라서 진리와 미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거를 탐구하겠다. 자, 그럼 이런 거에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탐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용주의, 실제주의도 탐구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래서 단어 하나만 놓고 우리가 뭐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논리적 사고 이런 것도 실제주의나 실용주의에서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것을 경험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완전한 음악이라고 했을 때 절대주의, 고전주의 음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겠다? 형식주의 미학에서 봤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하고 정확히 깨달아야만 우리가 그 음악을 알았다, 경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심미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그것도 다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음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상주의를 이해하실 때는 그런 형식주의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념, 사실,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강조.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음악이라는 과목 안에서도. 그래서 이해하고 내재하기 위한 논리적, 추론적 사고를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생각이 나셔야 되냐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모차르트는 진짜 천재야 이러면서 정말 저 선율을 봐, 뭐 저런 구조를 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이상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령이 상관없이 천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음악이랑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령별로 이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게 아까 전에 자연주의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상주의에서는 천재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리고 그런 천재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되게 저거는 질 높은 수준 높은 작품이야.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고 탐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상주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선행 지식을 또 완전히 습득했느냐에 대한 평가 중요 동그라미. 그래서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얼마든지 교육과정이랑 묶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학, 미학 얘기할 때 계속해서 교육과정 목표, 성격, 그 다음에 뭐 성취기준 끌고 와가지고서 그거 너 판단할 수 있냐 이거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취기준에서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평가 이번에 계속 중요하게 문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어디에 바탕한 그런 그 평가를 중요시 하는 것이냐, 어떤 철학에 바탕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상주의다라고 선생님들이 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여기서 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평가의 목적 자체는 음악의 영속적인 아름다움을 깨닫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속적인 아름다움에만 저희가 그치는 건 물론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간의 느낌과 정서를 체험하고 사상을 표현하고 도덕적 맥락에서 어쩌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주의 관점이고 우리 관점에서는 음악 그런 작품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주체 같은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또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가 채워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앞부분이 좀 내용이 많죠. 음악교육이 오늘이 좀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희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자, 실제주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실제주의는 음악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인간의 행위 아니면은 맥락 이렇게 얘기하는 뭐 엘리엇이나 이런 철학보다는 훨씬 예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는 그 자체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자, 제일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만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런 철학에서도 각각의 철학에서 음악 교육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선생님들이 꼭 인출하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그거 인출하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음악에 내재된 질서를 파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라든지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최대한 발달시켜주게 하면서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 자체는 아까 자연주의에서도 썼었어요. 뭐였었냐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끔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를 자연주의에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용어를 썼지만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철학들이 무자르듯이 다 뚝뚝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상주의와 실제론 사이에서 유사한 점이 있지만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질서 체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완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어떤 이성을 발현시키는 거에서는 이제 같은 점이 있는데 이상주의에서는 관념 속에 존재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은 관념 속에 있냐 아니면은 실제로 있냐 요게 되게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철학들이 아니죠. 이 이상주의라든지 자연주의, 실제주의 이런 것들은 과학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조금 더 먼저 이게 구분이 됐었던 건데 이게 예를 들면은 높은 탑에서 깃털이랑 쇠공을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질까? 이거를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이상주의야. 생각으로는 당연히 깃털이 가벼우니까 깃털이 늦게 떨어질 거야. 요거는 이상주의였고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쭉 계속 1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한번 실험해볼까? 그랬을 때 무게가 더 가벼워서 깃털이 늦게 떨어진다고? 그럼 무게를 똑같이 해보자. 그럼 깃털만한 무게의 쇠공이랑 같이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진짜로 깃털이 늦게 떨어졌냐? 아니었던 거죠. 그때도 쇠공이 먼저 떨어진 거야. 그러면 무게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실제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과학적인 실험을 했던 실제주의에 해당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음악에 적용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음악에다가는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해볼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알고서 어떤 우리가 텍스트를 받았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요걸로 이제 이상주의랑 실제주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을 했다라는 건 똑같은데 실제로 이걸 했느냐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냐 요거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총론 체계로 한번 가보시면은 외부적 실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게 두 번째 줄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경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경험은 자연주의에서 얘기하는 감각적 경험이랑 상관이 없다. 감각적인 경험 혹은 이제 형식주의에서 얘기했었던 심미적인 경험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실험과 같은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경험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과학적인 탐구나 감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적인 탐구랑 감각을 조금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이 관찰과 경험에 근거한다. 요 정도만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조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게 교사가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것을 적용했다. 이거는 교사가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상주의랑 또 비슷해. 왜냐면은 이상주의도 교사가 뭔가 더 수업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주의에서는 그냥 교사가 모델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사처럼 우리 피아노 선생님만큼 잘 치고 싶어. 우리 선생님의 스타일을 따라갈 거야. 요런 게 이제 이상주의라면은 얘는 요런 단계로 가야 돼 라는 걸 짜가지고 교육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실제주의다. 요렇게 조금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주의 마지막입니다. 실용주의 갔을 때에는 이제 가치가 이제 유용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제일 큰 키워드가 뭐냐면은 일상생활.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만나게 되는 음악적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음악 교육의 중요 과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육 과정의 골자랑 닮아 있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도 우리가 뭐 창의 역량, 그 다음에 뭐 감성 역량 이런 것들이 음악과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통론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음악을 잘하게 되는 게 음악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능력들을 이제 배양하게 된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셔서 만약에 이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랬을 때 그게 바탕하고 있는 철학을 답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실용주의가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까 전에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일상이랑 다 맞닿아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에 흥미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연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서도 어느 관점에서 말하는지 요거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교사들이 알고 있고 경험한 바의 이상적인 음악, 요거를 이제 이상주의 관점에서의 교사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 실제로서의 음악, 요거는 무슨 주의죠? 실제주의죠. 그래서 이상주의나 실제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는 안 필요한데요? 근데 막 이제 선생님 따라가야 돼. 아니면 선생님이 짜놓은 대로 가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니고 이제 프레그마티즘이라고 하는 거지, 실용주의인데 요거는 지금 단계, 현재 단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자발적인 거, 스스로 요런 말이 나왔을 때 자연주의도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용주의랑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여기서도 이제 흥미와 필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음악적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까지는 자연주의에서 말하고 있지 않죠. 자연주의에서는 그냥 교사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감각하게 해. 그래서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가 되게 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용주의는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그래서 그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론책 보시면요. 위의 내용은 선생님들이 좀 아시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과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실용주의 음악관에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하나의 특정한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악을 다루는 걸 중요시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현 시대 그리고 다문화, 환경 이런 주제들을 다루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확실하게 들어가 있죠. 성격에서도.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 자연, 범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는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음악교과의 성격 안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도 어떤 철학에 기반하고 있냐? 실용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부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용주의 철학을 표방한 게 MMCP라고 하는 맨해튼빌 프로젝트예요. 그럼 이것도 출제가 이미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악교육사를 보실 때에도 이 맨해튼빌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역사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 실용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고 이거를 실현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MMCP에 대한 것도 저희가 나중에 또 그 교육과정 그 기출문제 볼 때 그때 또 보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능동적인 음악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MMCP랑 그 다음에 나중에 포괄적 음악성 이런 거 했을 때에도 능동적인 뭐 음악가다, 그래서 이제 뭐 연주자다, 뭐 감상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음악을 이해해 나간다.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봤을 때는 뭐 실험도 하고 탐색도 하고 창작도 하면서 음악을 이해를 해 나가. 그럼 이거를 봤을 때는 실제주의랑 또 비슷하거든요. 실제주의도 음악에 실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체험해 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질서를 발견한다라는 건 또 비슷해요. 그랬는데 질서를 발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기서는 내가 논리랑 추론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서 결국에는 이 실용주의에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지금 이 실용주의에서 기초책 파트에서 어떤 비판을 했었냐면은 이상주의 음악과 실제주의 음악이 비판을 받았어. 왜 그러냐? 학생들의 흥미 필요랑 상관이 없다라는 점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음악을 경험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나가. 그럼 그거는 실제주의랑 실용주의가 비슷한데 둘의 차이점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학생의 필요가 하냐 안 하냐, 학생이 원하냐 안 하냐, 유용하냐 안 하냐, 요거 차이에 있다라는 건 선생님들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셔서 자, 실용주의 음악교육은 여러 가지 이제 개인별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음악교육 심리했을 때에도 인지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이란 이러이러해. 그래서 행동주의, 막 자극과 반응에 의한 학습, 이런 걸 이제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인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이런 이제 학파들이 쭉 있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야 개개인별로 봐야 돼 하면서 인본주의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인본주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용주의. 이렇게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에게 획일적인 거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개별적인 특수성을 고려하겠다.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음악교육 심리랑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같은 거 얘기했을 때 실제주의에서도 실험한다면서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중복되는 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점을 자꾸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음악학습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역량을 내가 기르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실용주의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용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학습 상황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다. 자, 통제한다라는 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실제주의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이러하게 가야 돼 해서 통제를 해.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나쁘고 그걸 부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안내자를 하겠다라는 키워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학습자가 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문제 해결을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도 지금 실용주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평가가 중요하다 했었던 게 어떤 철학이었었냐면 이상주의였었죠. 그래서 이상주의는 누가 평가하냐? 교사가 평가해. 왜냐면 교사가 다 경험을 한 사람, 교사가 모델, 교사가 이제 이상적인 거 알려줘. 그러니까 너 이만큼 왔어? 체크. 이만큼 왔어? 체크. 이렇게 간다면은 실용주의 같은 경우는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다른 점이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내용 되게 한 페이지로 짧은데 갑자기 새로운 내용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거 심화반 때 다 공부했었던 것들인데 새롭게 여겨지는 게 있다. 그럼 그게 바로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빈칸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 6월달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7월부터는 이거를 내가 빈칸 채우기를 할 거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요 4개의 철학이었고요. 5번째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주의까지 보시고 저희 쉬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랑 다문화 그 다음에 예학사상까지 넣어가지고 기초에서는 7가지의 철학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총론에서는 지금까지 보셨던 4개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먼저 볼 텐데요. 요게 문제가 지금 우리 기출로 한번 가보시면은 자 4번에서 보셨을 때 4번 문제에서 이게 그 A와 B가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상주의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뭔지를 모르면은 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상주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는 천재라든지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선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음형의 발전, 뭐 끝까지 음결력 있게 짜여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음악의 구조 자체가 너무 완벽하다. 이거는 이상적인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주의의 관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즐기는 음악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상주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푸실 수 있었나요? 집에서 푸실 때? 그래서 이상주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무엇이길래 이거를 비판할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도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사실은 어떤 뭐 음대, 사범대 가기 위해서 음악 교육을 받을 때는 이상주의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 프레이징 하나라도 그렇게 저희가 완벽하게 답을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왔는데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어떤 교육 철학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면이냐 그걸 알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 요거 해설 자료 5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 정신을 총칭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현대음악 같은 거 얘기를 했을 때에도 20세기 초반에 그런 음악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사조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냥 다양하게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모더니즘이 전체성이라면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양성.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철학이란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였었어요. 자, 근데 일단 진리가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가자. 아주 이제 뛰어난 작품을 보자. 이렇게 했었던 게 이제 이상주의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실용주의. 그거 진리 나한테 필요 없으면 소용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화되고 다양성 그리고 상위성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럼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4가지 철학이랑 배치되는
첫 번째 새로운 철학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용어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모더니즘에서 이성을 중시했다. 자, 그랬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리의 상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보편성을 얘기했다면 개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실용주의가 계속 떠오르실 거예요. 실용주의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환경,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실험성이 중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다 모더니즘이랑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을 이제 구분하는 얘기가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속이라는 얘기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중간에 이 점점점 있는 거 사이에 조금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에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책을 찾아서 보시면 되는데, 음악 교육에서 시사하는 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음악 교육에 시사하는 점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음악 교육에서 가치 있다라고 그동안 계속 간주되어 오던 것들, 그러니까 베토벤의 뭐 어떤 뭐 교향곡이라든지 어떤 소나타 작품이라든지 뭐 슈베르트의 가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초기 교과서부터 계속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엇을 학습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라는 얘기. 그럼 이거는 사실은 뭐를 해야 돼 이렇게 그 주장했다라기보다는 기존 것만으로는 안 돼라는 다양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줄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까 문제가. 그 다음에는 기존에 학생들이 뭐를 요구하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그런 거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이 교사가 되게 좋은 걸 가르쳐 줄 거야, 요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개인의 음악적 상황과 수준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에서는 음악 수업이 마찬가지, 학생의 개별적인 안목, 여기에서도 의미를 갖느냐, 요것도 이제 유용성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험적인 시도,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실험해보고 이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존중하고 장려를 하겠다. 요 얘기들이 이상주의랑 반대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전에 저희가 방금 동그라미 4개 봤었던 거, 그거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던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용어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관점에서 이상주의에 대해서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비판이랄 것도 없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모더니즘에 대비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지금 써놓으면은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시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음악 교육은 특히 외워야 될 게 많은 부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이런 철학 미학 파트는 이해를 해서 이제 저희가 서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금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문화까지만 볼게요. 다문화주의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문화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은 우리 5번 문제 보시면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지금 10년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박자, 리듬, 음계, 형식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각각이 박자는 몇 박자입니다. 리듬은 어떠합니다. 음계는 어떠하고 형식은 어떠합니다. 요거를 써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음악 교육에서 볼 파트가 아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계 음악 할 때 나중에 그 서양음악 파트에서 볼 거고요.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은 학교 음악 수업에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이 포함되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에 4가지나 써라.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써라라는 얘기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배점이 그만큼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안 쓰면 안 되고 뭐라도 진짜 이제 써가지고 1점이라도 더 맞겠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냐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초책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5번째 줄쯤에 보시면은 다문화적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준다. 아무래도 내가 베트남 노래 이거 한번 불러봤어.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또 불러보고 같이 입을 모아서 합창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문화까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수업 실험 같은 거에서도 다문화적인 거 나왔을 때 항상 이런 게 같이 나와요. 같이 중국의 만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뭐를 하게 되냐? 다문화가 아닌 친구들이 어쨌든 더 많잖아요. 우리 민족 문화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요게 사실은 쓰려고 보면은 다 그게 그 말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다른 문화 존중, 우리 문화 존중 이거긴 한데 이거를 또 늘려서 쓰는 것도 이제 연습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쓸 수가 있냐?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 이제 그런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걸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특정 음악의 편견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 사실은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늘려서 선생님들이 써보는 연습,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저희가 철학 파트에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벌써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게 좀 없긴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철학은 각각의 문제를 분석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저희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